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원래 철학과 전공 수업인 과학철학과 그 다음에 교양 수업인 과학기술과 철학 모든 수강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이 주제로 딱 1시간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거를 2번 찍는 것보다는 그냥 1번 찍어서 양쪽에 제공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제 하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쿤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1961년에 출판돼서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팔렸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이제 그것을 발전시키고 명료화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근데 가끔씩 그게 패러다임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과학혁명이 정치혁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치혁명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치혁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똑같이 과학혁명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그래서 경쟁하는 두 패러다임이 동일한 잣대로 비교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싸움이 쉽게 결판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이죠. 자, 과학혁명의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 과학의 발전 또는 과학의 진행에 어떤 모종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패러다임이 없어요. 합의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산만하게 과학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 과학자가 꽤 놀라운 성취를 거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에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에 쭉 몰려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고, 그러면 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의 기초로 정상과학이 이루어지고요. 쿤은 강조하기를 이 정상과학이 전체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했고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잠깐씩만 이제 간주처럼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정상과학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변칙 사례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변칙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정상과학이 잘 진행될 때는 그런 변칙 사례들을 퍼즐 삼아서 이제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점점 발전하고 명료하고 그래지는 거죠. 그런데 쿤에 따르면 이 변칙 사례가 해결되기보다는 자꾸만 누적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변칙 사례가 등장하면 과학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 패러다임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래는 패러다임에 따른다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 규칙들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원래부터 패러다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이진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뭐 법조항처럼 이거 지켜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패러다임에 대한 해석이 살짝씩 갈리게 되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좀 우리가 어겨도 무방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못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떤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푸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풀이가 정통적인 해법이 아닌 거죠. 패러다임을 뭔가 많이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은
그 새로운 풀이에 대해서 반칙이다 라고 비판하고, 반면에 이 새로운 풀이의 지지자들은 이게 정상 좋은 풀이다 라고 하면서 두 패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패러다임의 지지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후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후보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챔피언과 도전자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도전자가 챔피언을 이기고 나면 이제 혁명이 완수되는 거죠. 뭐 못 이기면 이제 실패한 쿠데타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다시 정상과학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이제 돌고 돌면서 과학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혁명의 구조에 담긴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했어요. 이 정도만 했고, 이 위기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위기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위기를 느끼고 나머지는 위기를 안 느끼면 그 시기는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과학혁명, 정상과학의 위기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명료하게 인식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지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쿠는 과학혁명이 정치혁명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자,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혁명은 위기에 의해 시작된 신구체제 옹호자들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죠. 앙시엠 레짐과 이제 혁명가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위기에 의해서 촉발된다라고 쿠는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잠시만, 창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네. 창밖에 그 유치원에서 소풍을 나왔네요. 자, 그리고 정치혁명과 마찬가지로 과학혁명은 중립적인 심판이 없는 싸움입니다. 자, A랑 B랑 싸우는데 중립적 심판이 있어서 이게 딱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있어야겠죠. 근데 둘 다 심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런 심판이 없는 셈이죠. 왜냐면 원래 혁명이라고 하니 그렇죠. 혁명을 추구하게 되면 애초에 기존의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혁명의 시도들은 기존 제도의 옹호자들이 보기에는 그건 애초에 잘못된 행동인 거죠. 금지돼야 하고 처벌돼야 되고. 영모죠, 영모. 영모예요, 영모.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지자가 자신들이 옳다는 걸 누구에게 호소할 거냐? 재판관에 호소할 거냐? 법원에 호소해요? 안 되겠죠. 법원도 누구 편이에요? 기존 제도의 수호자죠. 기존 제도가 기존에 만들어진 그 법률을 따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호소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심판이라고 하는 게 분명치가 않고, 마찬가지로 과학혁명도 그렇다는 거죠. 중립적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동의하는 뭔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부분적, 이게 완전한 순환 논증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논증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설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긴다는 건
어떤 설득에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 설득이 완벽한 논리에 기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패러다임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시키지만 상대 패러다임에 의해서 부과된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빈 없는데 이따가 써볼까? 여기다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랫부분을 보세요. 자,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이 서로 싸워요. 네, A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이 좋은 이론이란 X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X라는 기준에 비춰보면 B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A가 그걸 잘 만족시키니까 A가 좋은 이론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반면에 B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Y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자신을 옹호합니다. 좋은 이론이란 Y를 만족시켜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은 Y를 만족시키지만 A는 Y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겠어요? 보통은 이런 겁니다.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야 X라는 기준을 이제 채택하는 그런 상황. 도대체 왜 X라는 기준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또 Y라는 기준을 채택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모종의 그 마음속에는 B가 맞으니까 또는 X를 왜 채택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A가 맞으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 속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많이 그런 경우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싸움에서 결판이 안 나고 각자 서로 말이 안 통하죠. 자, 말이 잘 안 통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또는 뭐 다른 나라 정치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귀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논증이나 증명으로 결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판을 낼 수 있느냐? 설득. 여기서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언이설로 이제 뭔가 이제 진짜 논리적인 설득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사적인 그런 의미로 설득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개종. 쿤이 이제 그 과학혁명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개종, 컨버전. 개종이란 말 보통 어디서 쓰죠? 개종이란 말 어디서 쓰나요? 보통 종교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죠. 특정한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이제 넘어갈 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유가 없죠. 보통 개종이란 말은 뭔가 비합리적인 어떤 뭐 계시에 따라서 아니면 뭔가 처음엔 전혀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하면서 개종을 하죠. 또는 뭐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사상의 전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뭐 둘 다 영어로 똑같습니다. 또 죽음.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뭐 실제로 싸워서 막 죽여서 상대편을 죽인 실제로 정치혁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상대방을 정말로 힘대결로 싸워가지고 정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뭐 과학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논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설득이 안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하는 건 어떻게 승리하느냐? 기존의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이 이제 후학을 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해서 그 교육을 장악했어요. 교육계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거길 따라가서 세뇌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기존의 패러다임 지지자들은 절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후학도 양성하지 못했어요. 재생산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뭔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없죠. 또는 군중심리. 물론 여기서 쿤이 군중심리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근데 A에서 B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A라는 패러다임에서 B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 이게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냐? 이에 대해서 쿤이 뭔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학자들은 느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쿤을 비난하면서 그러면 결국 과학에서의 이론 선택이 결국 그냥 군중심리로 군중심처럼 유행 쫓아서 요즘은 A가 유행인가 봐. 아니 요즘은 B가 세련된다 봐. 요즘 A를 얘기하면은 구닥다리래. A가 틀리다가 아니라 A를 얘기하는 거는 A 얘기하면은 요즘 다 뭐라 그러죠? 뭐 아재 소리 들어.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최신 그런 식으로 최신 뭐 유행을 쫓아다니는 그런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 이론이 선택되는 것처럼 제 과학의 이론 변화를 묘사했다라고 하면서 쿤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할 때는 어떤 심리겠어요? 과학에서 이론 선택이 설마 그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쿤은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에서 혁명 과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떤 모종의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본인은 끝까지 믿었고 난 그걸 해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자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별로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느껴지지 못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쿤은 뭘 주장했냐면 바로 이거 순환론증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예요? 패러다임, 뭔가 이론 사이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기준 사이의 싸움이기도 해요. 기준 사이의 싸움. A가 옳다, B가 옳다. 왜? X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또는 Y라는 기준에 비추어. 근데 왜 하필 우리는 그 기준을 채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거죠. 결국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을 선택하는 기준까지 한꺼번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일부분만 바뀌면 안 바뀐 다른 걸 기준 삼아서 걔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바뀌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전체적인 변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기준이 없는 거죠. 서로 공유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혁명 시기에 정치혁명에서도 나타나고 과학혁명에서도 나타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쿤은 게스탈트 스위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게스탈트 스위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게스탈트 스위치라고 하는 우리가 시각적인 전환, 시각에서의 어떤 동일한 그림을 보는데 동일한 그림이 자꾸만 A라는 그림으로 보였다가 B라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세요. 가만 보면은 여기 코가 있죠.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고 여기 턱이 엄청 뾰족하네요. 누굽니까? 여기 눈도 있고요. 눈이 있고요. 바로 마귀할멈 아니면 뭐 왠지 백설공주에 나올 만한 법한 그런 이제 노파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또 계속 보고 있으면 그림이 다르게 보여요. 갑자기 이거 턱이죠. 턱 아닙니까? 턱.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턱이 있고 여기 목이 있고요. 여기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목걸이인가요? 글쎄요. 턱? 여기 귀네요, 귀. 여기 코가 있고 여기 눈썹이 있네요. 왠지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진 않는 꽤 젊은 여성으로 보이죠.
그렇죠? 뭐 이거 참 우리가 맘대로 막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런 그림을 이제 가지고 이제 1950년대 실험을 많이 했어요. 게스탈트, 형태, 심리학 이런 거 할 때 했던 건데요. 게스탈트가 형태란 뜻이에요, 원래. 형태 변환인 거죠. 근데 이 형태가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림이 뭐 달라진 겁니까? 아니죠. 그림 자체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림을 보는 우리의 그림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또는 조직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조직화되는 방식이 달라져서 전체적인 개념적 재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각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눈이었던 건 귀로 보여야 되고, 이 코였던 건 턱으로 보여야 되고요. 여기 입이었던 것은 입으로 보였던 건 목으로 보여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들이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 바뀌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그대로인데 각 부분들을 다르게 재조정하다 보니까 다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관념적인 전환이기도 하고, 이제 똑같은 그림을 완전하게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때 뭐냐면 그걸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을 다 재편해야 되는 거죠. 재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심지어 뭐까지 변하는 거냐면 바뀔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천문학이 변할 때 물리학도 같이 변하는 거죠. 천문학 조금 변해서는 물리학의 기존 이론에 비춰서 마음에 안 드니까 얘가 변하려면 물리학도 같이 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식의 혁명이었습니다. 천문학 바꾸려니까 이게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처럼 보여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다니.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은데. 그러면 왜 우리가 돌더라도 어지럽지 않은지를 해명하자. 물리학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지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천문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물리학도 바꾸는 겁니다. 또는 심지어 뭐까지 바꿔요? 물리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그것도 바뀌는 거죠. 좋은 이론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어쩌다가 다 기계론적으로 설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자, 좋은 이론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또는 이론을 평가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기준점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왜냐면 바뀌지 않는 뭔가 피벗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걔를 기준으로 이제 피벗이 있어야지 걔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토마스 쿤은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쓰면 incommensurabily라고 쓰는데 영어로 쓰나 한글로 쓰나 다 말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뜻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공약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약수가 없다. 원래 수학에서 쓰이던 말이죠. 6과 8은 공약 가능해요. 왜냐? 2라고 하는 공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6은 2가 3개 있고 3칸. 그 기준을 단위 유닛이 있죠. 유닛을 가지고 6은 3칸이고 8은 4칸이다. 그렇죠? 여기 6이 있으면 8이 있다. 8은 2라고 하는 공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6은 하나, 둘, 셋. 8은 하나, 둘, 셋, 넷. 딱 이렇게 공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낼 수 있죠. 그래서 8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공약수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사실 대표적인 원래 1과 루트 2 이런 거였는데 물론 수학에서는 1과 루트 2도 길이 비교할 수 있죠. 루트 2가 더 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 이론을 평가할 때 또는 과학의 패러다임 사이에서 두 패러다임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패러다임은 동일한 잣대로 비교될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가 두 패러다임은 공약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잣대를 뭘로 얘기하느냐, 도대체 잣대가 뭔데?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쿤은 이거를 엄격하게 1번, 2번, 3번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그 후속 학자들이 이거를 쿤이 책에서 얘기한 공약 불가능성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합니다. 첫 번째 공약 불가능성은 방법론적, 왜 이러죠? 자꾸 오른쪽을 건드리네요. 첫 번째는 방법론적 공약 불가능성입니다. 방법론적. 뭐냐면, 패러다임과 함께 판단 기준이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적법한 문제풀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지, 이런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일치한 방법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론만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까지 바뀌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논쟁이 결판나기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패러다임이 만약에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의 의미가 바뀌어서 둘이 말이 잘 안 통한다 라는 식의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세계 변화 논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패러다임과 함께 관측된 현상 자체가 바뀐다. 자, 이건 이제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제 파이어벤트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관찰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식의 얘기랑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 보여 세상이. 그런 겁니다. 자,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단 기준 변화. 즉, 방법론적 공약 불가능성의 사례인데요. 자, 우리 그 정상과학의 사례로서 뉴턴 역학의 얘기를 했었죠. 근데 뉴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뉴턴 역학의 어떤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거리 작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원거리 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둘의 사이의 거리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뉴턴이 바로 그런 법칙을 제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주된 그 많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은 뭐였냐면 데카르트주의였습니다. 데카르트주의.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이게 뭐 우리가 데카르트 하면 왠지 심신이원론 이런 거 이제 그게 떠오르긴 하는데 데카르트 사실은 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세계는 다 기계적이다라는 거였거든요. 물질 세계는 다 기계적으로 설명한다. 근데 여기서 기계적으로 설명하려면 뭐냐면 모든 물체들은 다 충돌에 의해서만 이제 자신의 운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가 스스로 뭔가 힘을 이제 가해서 뭔가 누구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는 뭐 누구를 좋아해서 거기에 뭐 쫓아간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내적인 욕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매우 수동적인 그런 애들이고 그냥 밀리면 밀치는 대로 가버리는 그런 거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보기에 뉴턴의 원거리 작용은 이상한 거죠. 신비한 힘인 거예요. 신비한 힘이에요. 뭔가 새로운 이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옛날 신비주의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을 완전히 현대화시켜야겠다. 과학을 뭔가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신비적인 거 다 몰아내자고 했는데 왜 다시 그걸 끌어들이냐 라고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매우 반발했었죠. 자,
이게 이제 싸움의 본질인 거죠. 자, 이론이 얼마나 관찰을 잘 설명하느냐. 그건 뭐 둘 다 공유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이론이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과학이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 기계적으로 설명해야 좋은 설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데카르트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바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죠. 따라서 뉴턴의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데카르트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죠. 자, 반면에 자, 이제 기준, 이게 앞에서 말했던 그 딱 부분적 순환 논증의 사례죠.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은, A는 기계적 설명의 기준에 부합하죠. 하지만, B는 기계적 설명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계적 설명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뉴턴이, 그럼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죠? 자, 뉴턴 역시, 자, 상대방의 요구가 그렇게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요.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뉴턴이 보기에, 중력의 원인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 내가 사실 많이 노력해봤는데 그런 거 알아낼 수가 없더라. 알아낼 수가 없더라. 사실 뉴턴도 많이 궁금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해봤는데 결국 끌어들인 건 신이어서 신. 그래서 공간에 신이 다 편지한 겁니다. 공간이란 신의 일종의 수족과 같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물체들이 어디 있는지 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신이 이제 모든 물체들 다 이제 맺어주는 거죠. 매 순간. 엄청 바쁘겠죠. 신이 매 순간 개입해서 그거 일 처리하느라고 뭐 멀티태스킹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면 뉴턴 입장에서는 신의 어떤 또 전능성을 또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런 식의 설명을 시도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뭐예요? 경험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 당시에 뉴턴은 자신이 하는 과학을 실험 철학이라고 불렀는데 실험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막 상상으로 가설 지어내서 그런 거 하는 건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고 나는 그냥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해서, 사실 연역적으로 안 나올 텐데 이게 경험으로부터 착 추론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다시 경험을 설명하고 조수현상 설명하고 행성의 운동 설명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뭐하러 다시 그 만유인력을 또 다른 어떤 미시적인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로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 설명을 시도해봤자 다 상상에 기초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말장난, 그런 가설에 불과한다는 거죠. 나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기계적 설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어떤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몰아냅니다. 자, 뭐예요? 뉴턴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력의 원인은 그런 식으로 못 푸는 거니까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몰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데카르트주의자들은 그런 식의 어떤 좋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뉴턴의 해명에 대해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지가 문제를 못 푸니까, 아니,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데카르트주의자와 뉴턴 사이의 논쟁이 쉽게 이제 결판나기가 어려웠던 거였죠. 물론 시간이 좀 흐르면서 결국엔 뉴턴이 승리하게 되는데, 뉴턴의 승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뉴턴의 승리는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승리의 요인이 뭐 또 따로 있겠죠. 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판단 기준 2. 이거 안 지워지나요? 자. 이게 뭡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거 운동의 상대성. 아니, 이게 지우는데, 이게 지우개가 아니라 하얀 펜이라서 그렇군요. 네. 지우개가 없네. 죄송하고요. 시간을 괜히 이런 걸로 버리고 있습니다. 벌써 36분째가 지나고 있는데. 자, 판단 기준 변화의 두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자, 이번엔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는데요. 자, 19세기에 자, 빛의 속도를 여러 사람들이 측정을 했어요.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지구의 속도를 측정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빛의 속도가 대충 한 30만 km/s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측정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사람들이 뭘 더 하려고 했냐면은, 자, 우리가 움직일 때 관찰자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뭐 지구상의 관찰자는 움직이는 관찰자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왜 그러냐? 빛은 일종의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했고, 그 매질은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우주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절대 좌표, 절대 공간에 비춰봤을 때 빛의 속도는 항상 c라고 하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마치 우리가 이제 버스에 타서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면 관찰자 역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광원을 여기다 두면은, 광원도 움직이겠지만 사실은 빛이 일단 발사되고 나면 빛은 매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광원이 움직이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빛의 속도인 c와 매질에 대한 속도 c와 관찰자의 속도 v에 의존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자, 이렇게 의존하죠. 근데 어떻게 잘 보세요. 관찰자가 빛이 오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빛을 좀 빨리 만나겠죠.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서, 결국 빛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서 빛의 속도를 구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의 속도가 c 더하기 v라고 하는 속도로 측정이 되겠죠. 그냥 c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의 상황이면 뭐 느리게 측정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실제 측정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반사도 시키고 이러니까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거라고 기대했고, 그걸 위해서 아주 정밀한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자, 이런 측정의 원리에는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바로 에테르라고 하는 빛의 매질이 우주에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빛이란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빛의 속도는 절대 공간에 비춰서 항상 일정한 c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운동의 상대성. 빛이 이렇게 오고 빛의 진동이 이렇게 따라오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이 만나는 시점 빨라지겠죠. 이런 운동의 상대성.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의 속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다르게 측정이 안 돼요. 광속 변화가 관측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는 이 측정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만들어도 측정이 안 돼요. 광속이 변하질 않아요.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과학자들은 이 문제, 속도 변화가 관찰돼야 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그 문제, 그렇죠. 실험 실패의 이유를 찾아야 되죠. 마치 천왕성의 궤도가 왜 잘못 이상하게 되는지 그걸 이유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일종의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풉니다. 사실 나름 되게 멋진 풀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테르가 이 차에 같이 끌려다닌다.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가 애초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테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테르가 이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같이 끌려다녀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측정 장비가 이게 모종의 전자기적인 신기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측정 장비 자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빛의 속도가 요 C'으로 측정돼야 될 게 C로 측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거나 그게 이제 로렌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시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름 잘 풀렸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도가 관찰자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나왔으면 그냥 그거를 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거 복잡하게 설명하냐 이러면서 광속은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가만히 있는 관찰자든 움직이는 관찰자든 누구에게나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다. 그걸 가정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에테르도 날리고 운동의 상대성도 날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에테르를 너무 믿었다. 이거 이상한 것 같다. 버려버리고 운동의 상대성도 이게 C 더하기 V면 C 플러스 V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 아닐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 광속 불변을 가정해서 우리가 새롭게 채택해야 할 상대성의 원리를 추론합니다. 거꾸로, 역으로.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푼 거죠. 자, 왜 측정이 실패했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요. 원래 광속은 관찰자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푼 거죠. 문제를 풀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보기엔 이건 반칙인 거죠. 당연히 에테르와 운동의 상대성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왜 버리냐? 그건 반칙인 거죠. 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지속이 됐던 게 바로 이제 그 당시 특수상대성 혁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단기준 변화의 사례고요. 자, 이번엔 의미 변화의 사례인데요. 자, 과거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 사이에서 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말이. 자, 행성이라고 하는 말. 자, 과거에는 지구상의 관찰자에 비추어서 별과 다르게 움직이는 천체들을 행성이라 불렀고 그 행성에는 누가 들어있냐? 여기 보시면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7개가 있죠. 자, 그런데 태양 중심설에서 이제 행성은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이 거예요. 그럼 그네들 누구냐?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행성이 6개로 줄어요. 그리고 달은 지구의 위성으로 바뀌고요. 태양은 원래 행성이었지만 이제 태양은 딴 걸로 바뀌고 지구가 이제 행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행성의 의미와 외연 이렇게 다 같이 바뀌는 거죠. 행성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할 때 내포와 그 뜻, 숨겨진 뜻인 내포와 그것이 누굴 가리키는지에 대한 그 외연 둘 다 바뀌는 거죠.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지구라고 하는 게 원래 옛날엔 이게 원래 영어로 뭡니까? earth죠. 지구라는 것도 earth고 땅도 오늘날 earth라고 쓰죠. 흙, earth. 그렇죠? 히토리오 이런 것도 earth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날 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동음이의어죠. 일종의. earth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뜻이 두 개인 거죠, 기본. 지구란 뜻도 있고 땅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뜻을 하나의 용어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음이의어와 같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뜻이었어요. 지구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이루어진 땅인 거죠. 그리고 흙은 원래 무거운 애들인 거예요.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에서 무거운 애들이고, 이 무거운 애들은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모인 게 지구라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곧 땅이고, 땅이 곧 지구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개의 뜻이 원래는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러면 달이나 수성, 금성 이런 데는 그건 흙이 아닌 거죠. 걔는 땅이 아니에요. 걔는 땅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원소로서의 땅, 흙과 땅, 그 다음에 그게 지구를 구성한다는 천문학, 우주론적인 의미의 그 지구가 사실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천상계 영역에 있는 뭐 천체들에는 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우, 나 화성에 가서 흙을 좀 퍼와야겠어. 자,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태양 중심선을 하에서는 그런 게 말이 되는 거죠.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죠.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고, 이제 지구랑 땅이라는 게 이제 원소로서의 월스와 천체로서의 얼스가 구분된 거죠. 그러고 나면 지구는 이제 천상계의 일원이 돼버렸죠. 태양을 도는 어떤 우주의 일원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행성들도 어쩌면 지구처럼 얼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화성에 가서 흙을 좀 퍼와야겠어. 뭐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론이 바뀔 때 결국 이런 말의 의미들이 다 같이 바뀌는 거고, 만약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 뜻을 계속 고전적인 의미, 과거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태양 중심설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말의 뜻을 다 같이 바꾼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용어, 화합물인데요. 사례 설명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게 아마 누가 얘기했냐면 그 프루스트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제 제안한 법칙인데요. 모든 화합물은 각 그것의 구성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철은 철과 산소가 5대2, 물은 산소와 수소가 8대1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난 산소의 함량이 더 많은, 산소가 더 풍부한 그런 물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산소를 더 함유시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산소를 더 넣으면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자,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무조건 물은 산소와 수소가 8대1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합물이 이런 식으로 그것의 구성 원소의 일정한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요. 오늘날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늘날 교과서에도 딱 수록되어 있는 그런 법칙이죠. 그런데 베르톨레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명한 화학자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법칙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부에게만 성립되는 거지 항상 그렇진 않다. 반례가 있다는 거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반례가 있다. 반례가 뭐가 있냐? 참나. 소금물. 어때요? 소금물은 완벽한 화합물이지만 소금의 함량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죠.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성분비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백한 반례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뭐 합금. 그것도 이제 그 금속의 함량을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래 봐라. 화합물이지만 일정한 그 성분비로 구성되지 않는 애들이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함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애들이 있다. 따라서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소금물은 화합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죠. 계속 마음속에서 그러고 있었죠, 사실. 소금물 화합물 아닌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는데 소금물 뭐예요? 소금물은 혼합물이라고 배웠죠. 혼합물. 그쵸?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잖아요. 이걸 왜 베르톨레 바보같이 화합물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소금물이 왜 혼합물이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으면,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분리시킬 수 있으면 혼합물이고,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리시킬 수 있으면 이제 그건 화합물이다. 자, 소금물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금물에 이제 열을 가하면 되죠. 열을 가하면 소금과 이제 수증기가 생기죠. 됐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해서 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물리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베르톨레 바보같이 그 명백한 혼합물을 화합물이라고 착각을 했네요. 아닙니다. 이게 왜 어떻게 물리적 과정입니까? 이건 분명히 화학적 과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화학적 과정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열은 열소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죠. 그러면 물 더하기 열소가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소금의 화합물인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금물과 열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중에서 열소가 물과 결합하는 거죠. 소금에서 물을 떼내서. 그러면 이제 물과 열소가 결합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건 명백한 화학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금물 겉으로 보기 화합물이랑 화합돼 있잖아요. 소금과 물이 정말로 아주 골고루 화합돼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둘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물질이 안 보이잖아요. 소금과 물이 촥 완전히 섞여가지고 소금물이 된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제가 지금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진지한 얘기였고요. 자, 바로 그런 생각을 해주면 이 열소,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건 화합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판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돌턴이 등판을 합니다. 결국 돌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턴은 원자론의 기초에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제정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이란 뭐다? 원자들이 일정한 정수의 개수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물은 8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진 산소와 1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진 수소가 1대1로 결합했다. 오늘날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돌턴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합된 게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론적인 정의에 따르면 모든 화합물은 당연히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턴에 따르면 일정한 성분비로 결합된 애들만 화합물이고 그렇지 않은 그 농도를 막 조절할 수 있는 그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겉보기엔 화합물이더라도
화합물이 아니다. 소금물은 화합물이 아니다. 라고 이제 돌턴이 얘기를 한 거죠. 결국 화합물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돌턴은. 자, 이때 베르톨레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화합물을 잘못 알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베르톨레 입장에서는 돌턴이 지금 순환 논증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논쟁이 되고 있죠. 근데 돌턴은 바로 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가정해서 화합물을 재정의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시 소금물이 화합물이 아닌지를 논증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가정한 거죠. 사실은 begging the question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시간이 지금 약속이 있는데 지금 11시 40. 자, 어쨌든 20분 안에 더 끝낼 겁니다. 제가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세계변화 문제였죠.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관측된 현상 자체가 다 바뀐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들이 이미 본 사례일 텐데 이건데요. 서양에서는 1570년대 티코의 관측 이전까지는 아무도 신성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아이에 노바 스텔라라고 여기 있죠. 노바 스텔라. U처럼 보이지만 이거 U가 아닙니다. 노바 스텔라라는 거. 뉴 스텔라, 뉴 스타, 신성이죠. 새로운 별인 거죠. 자, 이걸 1570년대 티코가 관측을 해서 책을 낸 건데요.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신성을 봤다는 기록이 서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동양에서는 갑자기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등장하는 걸 많이 봤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의 말이 맞느냐? 우리가 보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양의 기록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서양 사람들 눈이 안 좋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걸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는데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천상계는 완벽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하다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완벽하니까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완벽하면 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로운 별도 나타나면 안 되고 뭔가 사라져도 안 돼요. 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은 신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나타나더라도 못 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또는 글쎄, 이 기록이 자체가 없으니까 말하기 참 어렵지만 봤더라도 그냥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하늘이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변화가 우리의 정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뭔가 중요한 징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면 무조건 적어야 할 일이 된 거였죠. 바로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진자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진자가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이죠? 자, 여기 진자가 우리는 진자로 보일 텐데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걸 어떻게 봤을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진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무거운 물체는 만약에 위에 있다면 본인의 자리가 아니니까 본인의 고유의 자리를 찾아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자는 줄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진자가 이 줄에 묶여있는 이 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다만 줄에 묶여있으니까 속박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방해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진짜 한참 해봐도
해보면 결국엔 맨 가운데, 맨 아래로 멈추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결국에 가장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사건. 자,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 내려오는 이 사건. 결국에 위에서 아래로의 낙하 운동을 관찰할 겁니다. 다만 좀 방해받으면서 왔다. 라고 말을 하겠죠. 반면에 이제 갈릴레오부터는 이걸 진짜로 볼 수 있었죠. 이게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 규칙적인 운동은 영원히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마찰만 없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갈릴레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사실 갈릴레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갈릴레오가 살던 시기에는 임페투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임페투스가 내려가고 임페투스가 감소하고, 내려갈 때는 임페투스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어요. 내려갈 때는 임페투스가 증가하고 올라갈 때는 임페투스가 감소한다. 이런 식의 중세의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주면 보세요. 내려가는 동안 임페투스가 증가했어요. 올라가는 동안 임페투스가 줄어들어요. 근데 임페투스가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처음 임페투스가 0이었을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원래 높이겠죠. 그러니까 낙한 만큼 임페투스를 얻어서 다시 상승한 만큼 임페투스를 잃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임페투스를 얻고 다시 올라가면 임페투스를 잃고, 만약에 마찰만 없어서 그 임페투스를 소진할 일만 없다면 이건 영원히 임페투스를 얻었다가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리까지 높았다. 자, 그러면 이건 영원히 반복될 수 있고 매우 주기적인 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거에서 진자의 주기를 측정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맥박을 이용해서 진자의 주기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일정해요.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자, 조심할 건 이겁니다. 이런 진자의 주기를 측정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여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자의 주기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진자의 주기를 측정할 동기가 없겠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걸 관찰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완전히 새로운 걸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측정해야 될지 이런 것조차 서로 달라지게 되고,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같은 걸 측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측정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앞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티코가 일단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엔 주목을 못했으니까 못 봤던 거고요. 티코가 이제 주목을 하기 시키면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의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럼으로써 드디어 이제 혁명 이후에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진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그걸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실제로 측정하고 주기를 측정하고 그런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패러다임 선택 과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약 불가능성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두 패러다임은 동일한 잣대로 비교될 수가 없어요. 심판관이 없어요. 중립적인 심판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코 논리와 시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쿤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적합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기준일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많은 사람이 믿는 쪽이 이기는 쪽이 되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약간, 또는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결국,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쏠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면 결국 그게 승리하는 거고, 그게 맞는 걸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다수결처럼 보이는 거죠. 일종의 과학혁명 시기에 옳고 그름은 다수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소수파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둘 다 뭐 엄격하게 엄밀하게 뭐 과학의 규칙을 한쪽은 지켰고 한쪽은 못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새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학의 규칙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름의 그 과학의 규칙을 계속 지켜가면서 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 받아들인 것뿐인 거죠. 그리고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승리와 패배를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가 뭔가 승리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 승리한 쪽이 뭔가 정의로운 쪽, 뭔가 더 잘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얘네들이 뭔가 더 잘했으니까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서 승리했을 것이다. 근데 역사가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이긴 쪽도 뭐 잘 이상하게 한 게 있을 수 있고 못한 쪽도 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기고 지고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패러다임 선택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이런 식의 이유, 자꾸 뭐 상대방의 비판을 거부하고 날 걸 고집하고, 자, 이런 게 왜 이루어지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평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업적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문제를 잘 풀었는가.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미래의 가능성. 근데 쿤이 보기에 패러다임 논쟁의 핵심은 이쪽이 아니에요. 과거의 업적만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직 풀지 못한 다수의 문제에 대해 과연 어느 패러다임이 장차 연구의 지침이 될 것인가. 바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누가 싹수가 좋은지. 사람을 우리가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성과만 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를 뽑았을 때 얼마나 더 일을 잘해줄지. 근데 물론 그건 상당히 애매한 요소가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정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증거 외의 고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단순하다라거나 아니면 뭐라거나 이런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혁명 초기에 일부 새 패러다임 혁명 초기에는 보통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새 패러다임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뭘 평가한 거냐?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거죠. 얘가 아직은 잘 이룬 게 적지만 뭔가 가능성을 보였다. 일부 몇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얘가 본 가능성을 본 어떤 그 요소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지지자들이 보기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높이 평가하냐라고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패러다임의 이제 경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랑 패러다임의 선택 과정은 모종의 비합리성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쿤은 제가 얘기했듯이 합리적이라고 본인은 계속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혁명을 통해서 과학은 진보하는 걸까요? 그것도 의심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무슨 진보냐. 근데 쿤은 진보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어떤 특정한 정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근접해가는 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답을 향해 다가간다 그러면 이게 변하더라도 점점점 변화가 점점 적어져서 뭔가 수렴하는 게 있어 보여야 돼요. 하지만 과학혁명은 이렇죠. 옛날에는 뭐 우주가 유한했다 그랬다가 우주가 다시 무한했다고 했다가 우주가 유한했다 그랬다가 자 이런 식으로 변하면 이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 거죠. 답을 향해 끊임없이 근접해 간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퍼즐들을 풀 수 있게 된다. 퍼즐 풀이의 능력이 향상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혁명적으로 진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쿤의 관점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엄청 많긴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생각거리가 많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많이 퀴즈를 내서 나중에 퀴즈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